여러분들의 목숨값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데 왜 의료비는 싸게 매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뭐 마취를 배우고 성형을 배우고 어떤 친구는 지금 뭐 보디빌더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다른 직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떤 모습은 절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요리로 여러분을 뵙다가 오랜만에 고지식함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님 모시고 현장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교수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지식감에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학과에 있는 김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장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응급실 분위기 어떠세요? 상황들에 따라서 의료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전공의가 없다. 근데 물론 전공의 탓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뼈를 깎아 넣으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들이 파업한다 그러는데 파업의 개념이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교의 언어과에서 언어 교수님이 단 한 분도 파업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의사들은 사실은 이제 특히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일단 여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뭐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늘 있던 일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끝까지 지키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 의료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다른 영역으로 옮기겠다고 한 걸 가지고 파업이라고 왜곡 보도하는 언론. 는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응급의학과 그래도 예전에는 거의 정원만큼은 레지던트가 지원을 했었죠. 예전에 이제 함원장님하고 저희가 방송을 예전에 했을 때는 이제 응급학과가 막 좀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한테 제가 한번 뵀던 것 같은데. 각광을 받았을 때죠. 그때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 때. 네. 이제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좀 인기가 없었던 거였고. 네.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조금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의 이제 맞춰져 가는 단계에 지금 와 있었던 건데 이거를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의사 10,0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응급실이 텅텅 비고 메이저 바이탈과가 대가 끊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 맞나요? 네, 일단 예를 들어서 뭐 한 15년, 20년가량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려졌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이게 갑자기 물거품이 되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허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응급학과라는 거는 아마 이제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린 개업을 목표로 하는 과가 아니거든요. 애시당초 개업을 포기하고 나는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저희 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너 엄마한테 허락받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죠. 네,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 다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저희는 그냥 이런 게 좋습니다. 저 패턴이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 마취를 배우고 성형을 배우고 피부과도 와요. 어떤 친구는 지금 뭐 보디빌더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다른 직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떤 모습은 절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응급의학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응급학과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물론 약간의 어떤 지원을 꾸준히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급실은 지금까지 메르스, 코로나 뭐 이런 모든 사태 때 감내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에는 조금 그거와 맥락이 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든 코로나 사태든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었으면 우리는 1%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지막지한 권력의 힘으로 의사가 부족하니 2,000명을 더 뽑아야 되겠다.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생겼던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가 첫 번째 되면서 네. 그 근처 일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라는 것들이 이제 과밀화가 돼서 처음으로 외지로 뺐던 곳이 천안의료공무원연수원입니다. 맞아요. 네. 거기 초대 제가 센터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9시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시에 내려간 거예요, 천안으로. 방을 꾸미는데 환자하고 의료진 간에 전혀 칸막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 1시간 뒤에 복지부 브리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뭘 알고 브리핑을 합니까?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이 전부 다 방호복을 안 입어본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환자를 악마처럼 봤을 때야.
이런 시기에서 진행을 사립병원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좀 있으니까 갑자기 국공립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병원들이 지금 문을 닫거나 스탑시키는 병원들 보면 대부분 국공립병원입니다. 사립병원들은 이거를 지금 감내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동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해 보는 것일 수 있는데 무조건 이게 국유화되고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힘의 하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대처가 된다는 게 아닌 거를 사실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그때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대응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갑자기 나왔을 때는 저는 좀 현장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냥 단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의학과에 전문의 따고 난 다음에 초임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초임 연봉이 실제로 제가 저 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지금 현재 교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병원에 왔을 때가 3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요? 네, 그러니까 연봉 3,600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받는 게, 그러니까 연봉은 그거보다 물론 좀 있겠죠, 예, 더 됐을 겁니다. 네. 근데 함 원장님의 어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출연하게 된 결심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들이 좀 비겁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함 원장님 같은 어떤 이런 무슨 그 피부나 이런 것들을 그 전공해가지고 인기 있는 과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응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침묵하고 견디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특히 응급의학 학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묵을 아주 무슨 선비가 해야 되는 어떤 되게 겸손함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에 있는 교수들마저도 14명의 교수들 중에 실제로 교육부 등록 교수는 7명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그냥 임상 교수라고 이래서 교육부 등록이 아니라 병원에서 채용한 교수가 돼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게 굉장한 그 병원, 특히 대학병원 내에서 교수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도 가르치고 진료도 하고 그 다음에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무슨 학회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교수가 받는 월급보다 병원에서 진료만 하는 교수의 월급이 2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고 전공의도 가르치고 논문도 쓰고 또 계속 리바이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교수가 월급이 더 많아야 되나요? 아니면 환자 진료만 하고 집에 가야 되는 친구들이 훨씬 월급이 많아야 되나요? 저는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내과든 저희과든 네. 많은 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 의사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할 때 제가 돈 얘기를 저는 돈이라고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신성한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수라는 의사가 이런 이유로 해서 의사는 돈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시바이처가 되고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되고 또 우리 같으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만 의사이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존경도 하고 고마워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의 대부분 의사는 일반 생활인입니다. 직업이 환자를 고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는 생활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이 2배, 3배, 4배가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업무량이 적은 사람보다 급여가 적다. 이거를 갖고 너는 의사니까 참아라. 한 달은 참죠. 1년도 그럴 수도 있어요. 평생 넌 그러고 살아야 돼. 이런 계약을 계약이랍시고 존중하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학교에 교직에 남아서 레지던트를 가르치고 논문을 쓰면서 이 응급의학의 영역을 확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피부과 의사 아니야.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저희가 드린 말씀을 들어줬으면 고맙겠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이야기 자체를 계속해서 함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공격을 한다거나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취급해갖고는 대화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응급의학과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응급의학과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거는 이국종 교수 아덴만에서 석혜균 선장님 살려서 온 거. 응급의학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해줄 것 같이 하더니 연 한 500억 정도 중증 외상 환자한테 지원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국종 선생님은 저희가
같은 세대에서 저희가 응급실에 그분은 외과 의사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과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응급학과로 들어가 계셨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시대에 레지던트랑 이런 활동을 했던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주 만났었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응급학은 사실 그 역사가 그 전으로 가서 성수대교 무너지고 산풍이 무너지면서부터 생겼던 과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매년 이런 재난재해가 생기면서 이 인력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응급실에 왔는데 뭐가 무너졌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응급실에 당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머리만 보려고 해. 정형외과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엑스레이만 찍으려고 해. 그러니까 환자는 전체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검사보다는 일단은 열고 들어가서 보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게 신선했었고 실제로 그게 외상의 어떤 처치 기본이라고 봤던 건데 이런 분들도 소화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역량이라는 건 되게 슬픈 일인 거고 그것들이 지금 이어지면서 계속 그 단계에서부터 갑자기 여러 가지 걸로 계속해서 이제 하얀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실제로 외상 환자, 대량 외상 환자 우리나라의 OECD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렉티브 서저리 선택 수술의 경우에는 되게 생존율도 좋고 뭐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그다음에 당뇨 치료율 뭐 이런 건 다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딱 떨어지는 게 하나더라고요. 다발성 외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갔을 때 선진국이 사망률이 15%면 우리는 거의 30%쯤 되더라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송 시스템이라든지 진료비에 따른 후방 진료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건 명백한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의료보험 수가의 조정이라는 건 전혀 없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학과의 어떤 일을 하면서 환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많이들 다치세요. 네. 그 환자들을 제가 데리러 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 간 게 노르웨이 갔다 왔고 그분은 실제로 또 대학병원 의대 교수님이세요. 정년퇴임을 겸해서 가족들이 여행 가셨다. 그분이 거기서 심정지가 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주셨고 따님이 또 심지어 또 교수예요. 의대 교수예요. 의대 교수. 근데도 그 병원을 가서 보면서 그 의대 교수인 딸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울면서 통화하는 걸 제가 듣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제가 의사인데 여기 의료진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의료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노르웨이에서 예, 그다음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저도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의사 만나기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일단은 내가 의사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송 전문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원칙을 너무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노르웨이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3명쯤 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외국에 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한민국만한 곳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실정을 지금 이제 이 변질이 된 것까지도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학만에서도 심장 수술하는 교수가 최근에 3명이 관뒀어요. 네. 자, 여러분, 심장 수술은요, 제가 매번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장 수술만 10년 정도를 여러 선생님들 수술을 따라다니면서 해야 혼자서 심장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교수가 저희 병원은 충분했었어요. 유명했죠. 그래서 경기도 인근에서 특히 서부권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모든 수술을 다 했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3명이 사표를 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분들이 병원 근처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심장 수술을 할까요? 아니요. 아닌데 최근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바뀌었고 네. 그리고 진작에 나올 걸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참 아쉽다. 슬프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냐. 자기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근데 더 이상 그 환자 수술해놓고 마음 졸이고 잠을 못 자고 집도 자기도 제발 강남에 살고 싶대요. 근데 집은 항상 병원 옆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에머전시 콜. 전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지금. 아이들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슬프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정맥류라든지 혈관 쪽에 맞아요. 미용 치료를 하시거든요.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다리에 정맥류 꾸불꾸불한 거 수술해주면 몇백만 원을 벌고 죽고 사는 사람들 심장 혈관 바이패스 서저리라든지 선천성 심장기업 판막 수술을 하고 나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의료 수술비가 붙을 거야 아마.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왜 너 그거 안 하냐? 너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값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데 왜 의료비는 싸게 매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의사들은 잘 살지 않는 의사들도 많아요. 대학병원의 스태프들이 잘 사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약간 대기업의 부장, 큰 기업의 부장 급여 정도 된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30분 동안을 많은 인력이 동원해서 해도 40만 원도 안 돼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데 들어가는 모든 그 자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40만 원, 여러분 40만 원으로 지금 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의사들이 요새 밥 먹으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애완견 수술하러 가면요. 자기 강아지. 애완견 그 진료비보다도 훨씬 너무나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사람한테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맞는 수가인지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게 우리 주무부처인 게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버지 역할이죠. 아버지가 어쩔 때는 아들이나 자식들의 마음을 알지만 어쩔 때는 알면서도 옆집 아저씨한테는 우리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와서 뭔가를 다시 이야기해주고 이런 어떤 따뜻함이 깔려있는 어떤 정책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고 심지어 우리 내부의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좀 깔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허탈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원정 교수님 모시고 응급의학과의 창을 통해서 바라본 현재 의료 문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뼈아픈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학생들과 레지던트들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